우리가 그 실무상으로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사유치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민사유치권은 여러분들이 그 실무상으로 많이 그 다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주장하고 하시는데, 상사유치권은 좀 이렇게 그 법 조문 자체가 이제 상법에 있으니까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이렇게 상사유치권이 거론됐으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 법한 사건도 그냥 민사유치권 요건으로만 다투어지면서 좀 아쉬운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치권을 다룰 때는 이 민사유치권뿐 아니라 상사유치권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곁들이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사유치권에 관해서는 지금 상법 58조에 나와 있는데,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했습니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렇죠?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사유치권의 특징은 민사유치권에 비해서 그 성립 요건이 좀 완화된 부분, 이런 부분의 특징을 찾고 있는데요. 민사유치권은 피담보 채권하고 목적물 그 사이에 결련관계를, 우리가 결련성이라고 했잖아요. 결련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결련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적 상행위, 상인 간에 아까 그랬잖아요. 상인 간에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점유취득, 점유취득만이 요건일 뿐입니다. 다시 보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채권이면 그냥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데, 상행위로 인해서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련성이 지금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유치권을 인정받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상행위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가 상행위인 경우가 많거든요. 상인 간의 그러니까 쌍방적 상행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사유치권이 널리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다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결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련성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떤 유치권을 인정받음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련성이 필요 없다는 부분 때문에 굳이 점유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더라도 상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하기만 하면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들 간의 신용보호, 그 다음에 상사채권의 물적인 보호를 꾀하고자 민사채권의 중요한 성립 요건인 결련성을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사유치권을 민사유치권의 요건 중에 하나인 결련성 부분 후반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련성이 없다는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도매상 갑이 창고업자 을에게 A 물건을 맡긴 후에 A 물건을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창고료를 안 냈어요. 그래서 창고업자는 갑이 맡긴 다른 물건, B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창고료 채권은 A 물건에 대해서 발생했지만 A 물건이 아니라 다른 B 물건, 그 창고 도매상 창고료, 보관료, 이런 그 채무자인
갑 소유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2007년도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건물 명도 사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을 피고로 한 건물 명도 사건인데, 조금 이제 설명을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약간 사례를 변형했는데요. 10세대 되는 다세대 신축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세대 신축 공사 중에서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 요거를 이제 이 사건 공사라고 하죠. 이 사건 공사를 한 하도급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공사 대금으로 1억 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자 그 공사했던 다세대 주택 중에서 10세대 중에서 한 세대를 점유했습니다. 아마 보통 이제 이게 짐작컨대 이런 공사 대금을 못 주는 상황에서 뭐 이런 창호했던 사람만 돈을 못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 사람들도 뭐 여러 공사업자들도 돈을 못 받아서 야 너는 A세대 101호 점유하고 나는 B세대 102호 점유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서 아마 자기 돈 받을 만큼만 점유하는 그런 구조로 아마 서로 합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창호 대금을 못 받은, 창호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이 사람은, 피고는 지금 10세대 중에서 한 세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주택 낙찰 받은 사람이 건물 명도 소송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사건에서 그 하도급업자인 피고가 점유하는 한 세대 주택하고 결련성 있는 채권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1, 2심 법원은 결론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 2심하고 대법원 판단이 좀 달랐어요. 근데 1, 2심 법원은 피고가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 범위는 공평의 원칙상 당해 채권과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한 물건과의 결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점유하고 있으면 1, 2심은 그 한 세대에 관련된 채권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20조 조문 해석에 따르더라도 그 점유하고 있는 그 특정한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만 또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이 구분 건물로서 다른 9세대의 주택과는 구별되어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그런 특정한 부동산이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한다면 이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한 세대를 점유하면서 그 주장할 수 있는 공사대금이란 것은 전체 공사대금 1억이 아니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그 한 세대 관련된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 결국 총 1억을 못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세대만, 10세대 중에서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0만 원 받고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1,000만 원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근데 대법원은 이제 판단을 다르게 했는데 요때 이제 그 아까 불가분성의 논리 뭐 이런 것도 동원되고 했거든요. 이제 그 보시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건축 공사 중 창호와 기타 잡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도급한 하나의 공사계약이다. 그러니까 10세대 총 합해서 한 거죠.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나눠서 한 그런 게 아니라 10세대 일괄적으로 창호공사, 이런 공사이고, 또 공사대금도 각 동호수별로 지급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 범위 역시 각 구분 건물에 대한 창호, 방호문 이런 것뿐 아니라 구분 건물뿐 아니라 공유 부분의 뭐 공사, 현관, 계단 부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공유 부분에 대한 공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특정 구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따로 이렇게 나눠서 취급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가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하도급 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 관계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서 공사대금 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다. 다대다라는 겁니다. 공사대금 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세대를 점유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담보채권이 1억이라는 거죠. 전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원심 판단은 틀렸다. 어떤 법리에 그 결련성 판단, 결련성 법리, 그 다음에 유치권의 불가분성 법리 이런 부분을 오해한 판단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7년도 지금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사유치권 측면에서도 한번 이 사례들을 분석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부산고등법원 2007년도 판결은 이 대법원 위 사례, 대법원 사례하고 사안은 비슷한데 쟁점이 달랐습니다. 이거는 본소가 지금 점유방해 배제, 반소가 부동산 명도인 걸 보면은 뭐 유치권자가 원고가 돼서 나 유치권을 내 점유를 방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했고 거기에 대한 반소로 건물주인이 유치권자 상대로 비켜나라 인도해줘라고 하는 건물 명도 사건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 대법원 사안처럼 아파트 13개 호실에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아파트 13개 호실의 도배 그리고 마루 장판 공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사대금을 못 받자 그 공사대금을 근거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근거로 아파트 1개 호실을 점유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했는데요. 유치권 상대방 건물주는 그 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결국은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13개 호실로 나눈 금액에 한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왜냐하면 논리를 아까처럼 대법원 사례처럼 뭐 결련성 부분도 그렇고 또 불가분성 부분도 그렇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법상의 상사유치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면 충분하고 유치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결론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결론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이 그거는 당연히 상사유치권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가 단순하고 결론이 간단해져 버리는 결과가 되죠. 자, 비슷한 사안에서 유치권으로 이렇게 논의된 대법원 사안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상사유치권으로 다루어진 이제 부산고등법원 사안과 결론은 비슷한데 이게 논리가 다른 겁니다. 결론선 쟁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만 민사유치권만 이렇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각을 넓혀서 상사유치권 부분으로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결이 좀 간단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사유치권을 그러면 결련성 필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예를 들면 공사라는 것이 상인 간의 거래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회사가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가 건축주가 돼서 또 상인인 건축업자, 시공업자한테 공사도구 계약을 한 이런 경우는 상인 대 상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면은 다 상사유치권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사유치권의 어떤 무분별한 주장 이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판례는 다른 방면으로 이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른 방면으로 그 상사유치권의 해석을 조금 까다롭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의 점유 취득이 상행위를 원인으로 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법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의 점유 취득이 상행위를 원인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8년도 사건인데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인데요. 낙찰받고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상대로 인도명령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종중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린 사안인데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그 토지 위에 짓담한 구축물, 정착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사안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 사안으로 이제 유치권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민사 유치권의 결련성 이런 부분에서는 그 공사대금과 토지와의 결련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이 피고 인도명령 사건의 피신청인이죠. 채무자는 이 민사유치권뿐 아니라 민사유치권의 결련성이 민사유치권상으로도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상사유치권도 주장하는 거예요. 결련성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는. 그래서 토지하고 비록 내가 공사한 건축 신축 대금 공사라고 할지라도 토지와 결련성이 없다고 할지언정 나는 상인 간의 거래로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상사유치권 인정이 안 됐어요. 보시면 이 제항구인이 이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원심에서도 이제 패소했겠죠. 원심에서도 유치권 인정이 안 돼서 재유치권자가 다시 재항구한 사건인데 재항구인은 공장 건물의 신축 공사가 이 사건 경매로 중단된 후에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사유치권 인정되려 그러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물건의 점유 취득이 상행위를 원인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점유 취득은 공사 현장이 이제 경매로 공사 진행이 중단되면서 그때 비로소 점유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사안이라면 토지 점유가 상행위를 원인으로 취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행위로서 아까처럼 창고의 어떤 보관료 채권처럼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이거 보관해 줘라고 해서 물건을 순순히 맡겨서 점유가 넘어간 그런 경우에는 그걸 상행위로 인한 점유, 그죠? 상행위로 인한 점유로 볼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이 상행위로 인할 것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처럼 점유하는 부분은 그 과정 자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리로 보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봉사 현장에서 뭐 점유취득 부분이 대부분 다 이런 경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점유취득이 뭐 어떤 경위로 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공사를 맡겼을 때부터, 공사를 수급할 때부터 그게 공사 현장을 점유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은 그때 도급계약을 통해서 현장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공사가 중단되고 경매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점유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그게 상행위로 인한 점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 상사유치권이 그런 식으로 그 인정되게 되면은 민사유치권은 사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주장이 상사유치권으로 가버리고 유치권이 너무 주장이 남용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좀 막은 것이 아닌가, 제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